사실 우리가 아는 건 다 밀물과 썰물도 조석 파도예요. 무늬가 막 이쁜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가장 유명한 데가 중국의 센탕강. 이때 소리가 그렇게 대단하대요. 파도가 야 우린 서양이니까 세게 치고 동양이니까 살살 치자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동쪽은 대성이 팍 트였어요. 서쪽은 어떻게 있어요? 태평양이 팍.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서핑을 딴 날 가서 하면 되지. 일본이 고맙게도 잘 막아주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과학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이정모입니다. 조석파도라고 하잖아요. 조석이 뭐예요? 밀물, 썰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달과 태양의 중력이 지구에 미치는 힘을 조석력이라 그래요. 조석력의 결과로 생기는 게 흔히 아는 밀물과 썰물이고 또 이제 조석파도예요. 근데 조석파도는 전 지구적으로 해양 전체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파도를 조석파도라고 그러고 해안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조석파도를 밀물과 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건 다 밀물과 썰물도 조석파도예요. 근데 보통 왜 영상으로 많이 보여주는 걸 그걸 조석파도로 갈 때는 그 밀물과 썰물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조석파도도 밀물, 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석파도는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형성되는 조석력으로 시작해요. 해수면에 큰 파동이 생기죠. 잡아당기니까 파동이 생겨요. 이 파동이 생기는데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조석파도가 무늬가 막 이쁜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여기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천체 역학적인 요인, 지구의 물리적인 특성, 해양의 복잡한 구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과 태양이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상대적인 위치가. 그러니까 조석파도의 무늬와 강도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달은 27.3일을 주기로 궤도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지구도 거기에 맞춰서 자전을 하면서 파동의 정교한 주기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면 우리 코리올리 효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돈다. 화장실 물도 그렇게 내려가고 태풍도 그렇게 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올리 효과가 있는데 이 코리올리 효과가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파동의 방향을 구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조석파도의 그러니까 정교한 무늬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지구가 완벽한 원도 구도 아니에요. 약간 타원체예요. 그러니까 조석파도가 전파되는 경로와 강도가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늬가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좁은 해협에서는 어떻게 해서 조석파도의 진폭이 극적으로 커지겠죠. 좁은 곳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중국의 센탕강이라는 데예요. 센탕강. 항저우 이런 쪽에.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조석파도로 알려있죠. 이 파도의 높이가 9m까지 올라가 최대. 항상 9m 되는 게 아니라 높을 때 9m 되고 또 올라가는 속도가 시속 40km예요. 시속 40km면요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추석 때 보름달 뜰 때쯤 아주 절정에 달하죠. 이때 소리가 그렇게 대단하대요.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장면과 소리 때문에 마치 은하수가 지구로 쏟아지는 듯한 장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지역이 저 특이해요. 일단 하구가 바다 쪽에 널려 있잖아요. 이게 넓어요. 넓고 얕아. 이게 넓고 얕은 바다가 이제 강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집니다. 바닷물이 조석력 쭉 오다가 깊은 바다에서 오다가 얕은 바다에 강과 맞는 마찰력이 생기겠죠. 마찰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쭉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충격이 생긴다. 파도가 높아져요.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상류로 올라가면 깔때기처럼 좁아져요. 또 넓었던 데가 좁아지는데 점점 파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강상력을 집중시키면서 파도의 높이와 속도가 아주 증폭됩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면 이제 에너지가 다 소모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지지만 아주 강력한 장관을 보여주죠. 그래서 첸탕강의 조수 축제라고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보면 약간 무서워요. 거기 사진만 봐도.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렇게 장관인가 봐요. 아름다운 풍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서 위험하게 삼층 삼단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빨리 좀 피해서 위에서 보면 되지 왜 그걸 코앞에서 보려고 하다가 휩쓸려 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조석파도는 뭐일까? 밀물과 썰물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은 지구 생명체의 진화에도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조간대가 생기죠. 물에 잠겨 있다가 말랐다가 한 데가 바로 조간대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핫스팟입니다. 생명 다양성이 정말로 많아요. 조개, 개, 고등, 조류, 해초, 심지어 새까지. 그러니까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예요. 근데 바다 면적의 95%는 깊은 바다예요. 한 5%가 얕은 바다입니다. 한 200m까지를 대륙붕이라는데 제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해수면과 비슷한 데가 있는 거잖아요. 기껏해 뭐 몇 미터 정도 잠겼다가 가라앉았다. 이런 데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다양한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생명들이 있겠죠. 여기는 왜 생명대가 많을까? 영양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육상에서도 영양분이 내려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양분이 풍부한 물을 해안으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 플랑크톤과 유기물이 밀물과 썰물 따라 이동하면서 다양한 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조건의 먹잇감이 많으니까 그 생물들이 거기에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물고기하고 개는 그 조석 파도의
주기에 맞춰서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맹글로브 같은 지역에서는 조석파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조석파도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에서는 퇴적물이 많이 축적돼요. 해안이 잘 보호가 됩니다. 또 해수면 상승이나 폭풍 해일로부터 해안을 지켜내는 자연 방벽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맹글로브 같은 숲 관리가 필요하죠. 우리 해안선을 유지하는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조석파도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근데 너무 심할 때는 없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식물을 심어서 바로 옆에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바다가 없어요. 왜? 다 뚝을 세워놨잖아요. 금강이고 낙동강이고 한강이고 다 바닷물이 못 올라가게 막아놨어요. 그런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관찰할 수 없어요. 저기 뭐 보면 금강 하구에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풍천장어. 풍천장어가 뭐냐면 조간대에서 잡히는 장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섞이는 거. 저기 뭐 마리아나 해구나 그쪽에서 멀리서 태평양에서 태어난 장어들이 실장을 쫙 올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다양한 생명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하구원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자연현상을 볼 수는 거의 힘듭니다. 뭐 간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홍수도 조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후회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이걸 또 다시 열자니 또 걱정도 많이 되고 거기다 이미 다 논들 다 만들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 또 논 농사를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자연은 있는 대로 거기서 조절을 했어야 해야 되는데 우리 좀 쉬운 방법을 택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잘 유지시켜 주는데 강력한 조석파도가 온다. 그러면 해안선, 강둑, 조간대 퇴적물을 싹 씻어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침식 형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파도가 심한 데는 맹그로브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숲들이 딱 잡아주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조석파도가 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닥 생물들, 저서생물이라잖아요. 서식지가 물리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죠. 유기물이 풍부한 퇴적물이 쏙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또 해조류가 이제 부탁된 암반, 바닷속에도 돌이 있잖아요. 암석이 딱 붙어서 사는 생명들도 이제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또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강어기니까 염도의 변화가 심해져가지고 염도 변화에 민감한 생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강력한 조석파도가 폭풍 해일과 결합할 때 그럴 때가 항상 문제예요. 해안 지역이 침수되고 서식지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글로브 숲이나 산호를 유지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다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해수면을 지날 때 공기가 싹 지나가냐 공기와 물 사이 어떻게 해요? 마찰이 이렇게 물을 쭉 치고 간단 말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파도가 이렇게 마찰해서 해수면에 에너지가 전달되겠죠. 바람이 오래될수록 셀수록 더 넓을수록 파도가 칠 수밖에 없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파도고 아까 조석파는 달과 중력의 영향으로 발생하고 또 많은 너울 먼 바다에서 형성된 파도가 바람이 멈추는 후에도 그냥 그 에너지가 남아서 계속 이동하는 것도 너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울이 일정한 간격과 크기가 있으면 서핑에 타기 좋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너울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핑하기 별로 안 좋은 것이에요. 파도가 야 우린 서양이니까 세게 치고 동양이니까 살살 치자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메리카 대륙 생각합시다. 아메리카 대륙 동쪽과 서쪽 봐요. 동쪽은 대성이 팍 트여 있어요. 서쪽은 어떻게 있어요? 태평양이 팍 트여 있습니다. 넓게 바다가 열려 있어요. 바람의 충격이 계속 가해져서 파도가 세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봅시다. 태평양이 있지만 태평양과 해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어요. 섬에 의해서 거기 다 붙이면서 파도가 안까지 못 오는 거예요. 우리 항해 가면 뭐 해놨어요? 방파제 해놨잖아요. 마치 자연적인 방파제가 거대한 방파제가 있는 거예요. 방파제가 있으니 그 파도가 여기까지 크게 올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해저 지형도 차이가 납니다. 해저가 이제 급격한 경사인 경우가 당연히 파도가 세게 치겠죠. 캘리포니아, 하와이, 포르투갈 나자레 협곡 같은 데 경우 어마어마하거든요. 깊은 바다에 뭐가 있어요? 이제는 큰 화산이 있는 거여가지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시아의 해안들은 전반적으로 완만해요. 우리나라도 봐요. 서해안은 얼마나 완만하게 있습니까? 거기다 폭풍, 태풍도 차이가 납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는 아메리카와 허리케인 받으니까 이제 파도가 세게 피잖아요.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섬에 의해서 보호가 돼가지고요. 해안에 도달하는 태풍이 훨씬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동양이 아예 파도가 약하냐? 그렇지나 우리나라도 제주도 남쪽 서쪽 다 뚫려 있어요. 북쪽만 빼놓고는 동서남에 다 뚫려 있죠. 거기서 뭐예요? 서핑하기 좋죠. 일본의 오키나와 또 거기서 좀 태평양 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서핑하기 좋은 것들은 보면 넓혀 있고 해안 깊은데요. 우리가 하와이의 오하우 섬의 노스쇼어, 파이프라인 되게 유명하잖아요. 또 호주의 퀸즐랜드의 골드코스트, 스네퍼 록스라는 데 있고 비얼리 헤드스라는 데
데도 있어요. 서양은 뭐 그렇게 하는데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 동양이잖아요. 발리의 울루와투, 뭐 쿠타비치 이런 데 있고 우리나라도 널리 퍼진 데가 그나마 괜찮죠. 요즘 유명한 데고 양양 가니까 우리나라 서핑하면서 이렇게 많아서 양양 죽도해면 하조대 부산에도 송정 그쪽에도 좀 바다가 좀 넓게 펼쳐진 데는 초보자를 위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서핑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있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바람으로만 치는 파도인 거죠. 일본의 동쪽 같으면 어때요? 태평양 그 바다의 에너지 다 갖고 오겠죠. 우리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서핑을 딴 날 가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그래. 일본이 고맙게도 잘 막아주고 있는 거죠. 동아시아 쪽 되게 완만합니다. 물론 저기 필리핀 앞에 깊은 바다도 있지만 그게 뭐 전체적으로 깊은 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거기만 깊이 들어간 거고. 근데 그 태평양 대서양은 정말로 깊어요. 엄청나게 깊은 바다예요. 근데 거기에 화산들이 쫙 제도들이 놓여 있는 거. 하와이도 다 화산 섬들이 있는 거잖아요. 몇 개가 쫙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넓은 섬이고 우리 아시아 쪽에 것들은 저희 얕은 바다들이 주로 있죠. 그래서 생태계가 좋은 거예요. 다양한 생명들이 잘 살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저기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는 그냥 육지였고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걸어갈 수 있었죠. 근데 그때 보면 제주도에 보면 왜 코끼리 같은 동물도 살고 있었고 사람 발자국도 막 있거든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던 거죠. 동쪽은 그래도 바다였지만 우리나라하고 서쪽 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 육지였습니다. 배럴, 튜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서퍼들이 다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냥 최고 난이도를 위해서 하는 거고 물로 돼 있는 튜브 속을 쫙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기는 원리는 사실 또 간단해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파도가 오고 있어요. 위에서 물이 이렇게 가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움직이면서 파도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얕은 바다가 됐어요. 서핑은 다 얕은 바다에서 사는 거잖아요. 위에는 바람이 부니까 이 에너지가 많이 갔어. 근데 아래쪽에 문제예요. 아래쪽은 얕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찰이 있단 말이에요. 마찰이 있으니까 물의 이동 속도가 늦어요. 위쪽은 바람이 그대니까 빠르고 앞쪽으로 막 넘어가게 되는데 아래쪽에 수심이 얕은 파도는 해저랑 마찰을 일으키니까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여긴 빠르고 여긴 느려.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가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위가 계속 날아갈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떨어지겠죠. 아래쪽의 파도와 위쪽의 파도가 이렇게 되니까 요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게 배럴이에요. 옆에서 보면 길게 쫙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럴이나 그냥 튜브라는 이름을 붙였고 잘하는 사람이 서퍼가 그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배럴의 이동 방향으로 쭉 이동하면서 그 안에서 가는 거죠. 그럼 되게 이제 멋진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주로 그게 어디에 많이 생기지만 갑자기 얕아지는 데도 생기지만 파도 아래쪽에 뭐 암초가 있다든지 해안에 돌출부가 있다든지 그래서 더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곳에 배럴 튜브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파도가 충분히 커야지 배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한 바람과 넓은 해역이 있어야 돼요. 바다가 넓은 곳에서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생긴 너울이 배럴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파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배럴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온쇼어, 오픈쇼어라고 한 게 있어요. 바람의 방향인데 해풍, 육풍 이런 거 있잖아요. 해풍은 뭐예요?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을 부는 거예요. 영어로는 온쇼어라고 합니다. 잘 봅시다. 이때는 바다에서 육지로 파도가 오고 있는데 아래쪽은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근데 위쪽은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까지 더해지니까 아래쪽과 위쪽 속도가 차이가 더 나겠죠. 그러니까 해풍이 불 때는 배럴이 더 잘 생깁니다. 반대로 이제는 오프쇼어가 있죠. 육풍이에요. 아래에서는 마찰 천천히 가는데 위에는 빨리 갔어요. 근데 바람이 반대 방향에 부는 거예요. 육지에서 바다로 불러. 그러니까 이 속도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배럴이 잘 생기지 않죠. 차가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바람이 부니까 밤에는 육지가 더 차요. 육지가 차고 바다 따뜻하니까 바람이 육풍이 분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는 바다가 더 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풍이 뭐 빨라지죠. 근데 우리가 서핑을 밤에 하나요? 낮에 하나요? 낮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낮에 그 효과가 잘 생기는 거죠. 만약에 밤중에 배럴이 더 잘 생긴다. 그러면 그 서퍼들이 나 이거 하고 싶다. 밤중에 서핑하다 사고 정말 많이 났을 거예요. 다행이죠. 다행히 그 바람들이 다 사람들의 욕망을 생각해서 낮에 해풍, 온쇼어가 불어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깊은 바다가 있어요. 깊은 바다가 있지만 이쪽은 얕아야 돼. 사람들 타는 데는. 예를 들어서 동해안이면 동해안 깊잖아요. 동해안은 너무 금방 깊어져. 해안이 얕은 데가 얼마 안 돼요. 좀만 지나면 확 깊어지잖아요. 얕은 데가 좀 길고 그러면서 앞에 깊은 데는 좀 깊고 넓고 앞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동해안의 입장은 앞에 깊은 바다가 있고 얕은 바다가 있는데 너무 짧아. 전이 구역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배럴이 생길 틈이 없는 거죠. 배럴이 생기려면 그 시간을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위에는 점점 빨라지고 아래는 느려서 얕은 구역이 좀 길어야 돼요.
집채만한 파도를 너울성 파도라 그래요. 엄청난 큰 에너지를 가진 파도입니다. 먼 바다에서 발생해서 해안까지 이동하겠죠. 이동하는 동안에 좀 에너지를 잃어서 그냥 대부분은 없어져요. 특징이 뭐냐면 바다를 미는 에너지가 있어서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람이 잦아진 다음에도 계속 이동합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보통 이제 5에서 20m 정도까지 높아요. 포르투갈의 나자레라고 되게 유명한 곳인데 거기 뭐 30m까지도 높은 걸 볼 수 있다. 30m면 10층이에요. 20m에도 뭐 4, 5층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량은 뭐 이렇게 이렇게 파도가 우리 파도가 짧잖아요. 깁니다. 10m, 20m씩 이게 하나가 이렇게 넓게 돼요. 수백 미터 이상의 파장을 가지고 수천 킬로미터 이동합니다. 수심이 깊으면 더 빨리 이동해요. 당연하죠. 마찰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보잖아요. 다행인 거죠. 백령도나 흑산도 갈 때도 이게 멀쩡한데 배가 안 된다 그래요. 이 예를 보면 뭐냐면 너울성 파도가 지금 치고 있다. 여기는 없지만 저기는 있는 거예요. 육지 쪽으로 가까이 오다 보면서 마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파도의 높이가 낮아진 거죠. 여기에 없다고 해서 깊은 바다까지도 잔잔한 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을까요? 너울성 파도 말고 사건으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쓰나미. 쓰나미가 갑자기 바닷속에서 지진이 났다든지 지진이 나서 갑자기 에너지가 확 쏘인 거예요.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해저에 산사태가 난 거예요. 산이 확 무너지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뭔가 물을 확 밀어버리겠죠. 지질 활동의 에너지가 해수면에 에너지를 전달해요. 그럴 때 생기는 게 이제 쓰나미입니다. 근데 쓰나미는 일반 파도보다 훨씬 길고 빠른 파동을 형성합니다. 물론 당연히 해안과 가까워질수록 속도는 느려지겠죠. 느려지는 대신 쓰나미는요 높이가 증가해요.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라는 게 속도하고 높이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높이가 낮아지는 대신 높이가 급격히 증가해요. 속도가 줄으면서 높이가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너울 같은 게 높고 천천히 왔던 거예요. 근데 해안으로 올수록 빨라지신 높이가 좀 낮아져. 소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육지에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울이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우리한테 큰 역할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쓰나미는 우리에게 그냥 순간적으로 큰 영향을 주죠. 우리는 이미 뭐 후쿠시마 이때는 너무나 큰 사건을 본 거죠. 또 예전에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해저 지진 때문에 생긴 쓰나미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생겼었죠. 아니 모든 걸 조성력이 있겠죠. 조성력이 있는데 얕은 바다에서는 뭘 땡겼어. 요만큼에서 10% 높아져. 근데 뭐 깊이가 10,000m다. 거기서 10m 높아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전체적인 비율로 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너울이란 게 뭐 바다 한가운데에서 생기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바람이죠. 바람이 여기서부터 불기 시작하면 거기서 질기 시작하는 거고 기상현상에 따라 다른 거죠. 정확하게 여기는 맨날 지역 때문에 여기서 생겨 그러면 배들은 다 피해가죠. 특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커다란 배가 뭐 잠길 정도로 오목해 오잖아요. 거기가 생기는 지역인지 알면 어떤 선장이 미쳤다고 그리 가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리 가는 거죠. 근데 생물들이 쓰나미에서 뭐 익숙한 게 아니잖아요. 거북이도 아니고 몇 년이나 살았겠어요. 쓰나미 당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 생물들도. 일단 멀리 도망갈 수 있는 동물들이 있죠. 쓰나미가 오기 전에 바닷물에 한번 쫙 후퇴해 뒤로 쫙 빠져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돌 틈에 숨든지 어딘가 숨어 나가겠죠. 또 이제 거북이 같이 이제 조수 변화에 민감한 동물들은 또 안전한 지역으로 피할 거예요. 근데 거북이가 헤엄치는 속도하고 쓰나미가 오는 속도하고 누가 빠를까요? 쓰나미가 훨씬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가까이서 생긴 거는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당한 곳에 숨어있는 지형 속에서 숨어있는 밖에 없고 아니면 뭐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부딪히지 않고 계속 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뭐 살만하겠죠. 근데 뭐 고래나 돌고래처럼 뭐 수압 변화, 그러니까 저주파 소리를 잘 듣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쓰나미라면 그 수압과 음파가 변화를 딱 감지해가지고 미리 대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 아닌다 뭐 확인하지 못했어요. 뭐 쓰나미에서 어떻게 피했는지 본 사람이 있겠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지? 아 이렇게 살아남지 않았을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지. 그걸 쓰나미 때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뭐 달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 확정돼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고착에서 사는 생명들 있죠. 뭐 산호, 조개, 해초 이런 거 뭐 쓰나미 충격을 그대로 견디는 수밖에 없죠. 견뎌낼 때 뭐 손상되고 서식지도 망가지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부착력도 떨어지고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부착력을 초과하면 떨어지면서 부서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들은 회복력이 큽니다. 빨리 회복하고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산호초의 경우도 쓰나미로 손상되잖아요. 손상돼도 복원되는 이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거 뭐 연구를 많이 합니다. 또 이동성이 높은 물고기와 새우는 이제 서식지 파괴됐어요. 그 딴 데 가죠. 딴 데 가서 이제 그 새로운 서식지를 적응을 해서 삽니다. 회복력이라는 게 이미 거기가 많이 파괴돼 있단 말이에요. 바다 서식지가. 그걸 자기네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빨리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고 고착된 생명들은 천천히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